2023년 8월 21일 한국 방위산업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15,000파운드 급 제트 엔진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소식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이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에 의존해왔던 전투기용 핵심 엔진을 드디어 자국의 손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부 발표가 나온 직후 하나는 한술 더 떠서 18,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공표했다. 마치 우리는 정부 목표를 뛰어넘겠다는 듯한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정말 우리가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이제 한국도 진짜 항공엔진 강국으로 도약하는구나 라는 기대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동안 한국은 KF-21 전투기를 개발하면서도 핵심 엔진만큼은 미국산에 의존해야 했다. 바로 G2사의 F414 엔진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국산 엔진으로 KF-21을 날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고 그만큼 파급력이 컸다. 하지만 여기에 의구심을 품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제트 엔진은 항공산업의 꽃이자 동시에 가장 높은 장벽으로 불리는 분야다. 단순히 철과 부품을 조립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도의 고열을 견뎌야 하는 초합금 소재, 정밀하게 가공된 터빈,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노하우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몇 안 되는 강국들만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의 15,000파운드 급 엔진 개발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너무 앞서간 약속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러나 한화는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목표보다 더 큰 18,000파운드 급 엔진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면서 우리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들의 주장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핵심 소재인 니켈 초합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1,5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었다. 한화가 강조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개발의 성과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중의 인식과 실제 기술 발전 사이의 간극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국의 제트 엔진 개발은 이미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다. 정부 발표는 단순한 출발선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성과가 축적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렇기에 한화의 자신감 있는 발언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때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이렇듯 한국 정부와 한화의 연이은 발표는 단순한 기술 개발 소식이 아니라 국가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 엔진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이 야심찬 행보는 곧 한국이 미래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을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배경에는 10년이 넘는 긴 여정이 숨어 있었다. 한국의 제트 엔진 개발사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테크윈과 국가연구기관은 손을 잡고 5,500파운드급 소형 터보제트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미국의 F404 엔진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으로 축소한 크기로 만들되 성능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축소판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도전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결코 쉽지 않았다. 제트 엔진의 심장은 터빈 블레이드와 연소실인데 이 부품들은 1300도 이상의 극한 온도를 견뎌야 한다. 만약 소재 기술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엔진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진은 니켈 기반의 초합금 개발에 매달렸다. 이 합금은 1500도 이상에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했고 동시에 정밀한 가공이 가능해야 했다. 결국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한국은 이 난제를 돌파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5,500파운드급 시험 엔진이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은 단순히 작은 실험용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만약 이 엔진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단순히 규모를 2배로 키우는 것만으로 11,000파운드급 엔진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다시 말해 5,500에서 11,000 그리고 15,000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케일업 방식으로 작은 성공이 곧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가능성을 확신했고 실제로 엔진 시험 제작에 성공했다. 2023년 말에는 시제 엔진 4대 중 첫 번째가 가동될 예정이었다. 만약 이 시험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이미 작게 만든 F404를 현실로 구현한 셈이 된다. 이는
단순한 실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곧바로 11,000파운드급 엔진으로의 확장이 가능하고 정부가 선언한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로 이어지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한국 엔진 개발의 철학이었다. 무작정 크고 강력한 엔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완성도 높은 엔진을 먼저 구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점차 성능을 확장해가는 방식이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을 넘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보장하는 전략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2013년부터 시작된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단순한 연구 과제를 넘어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따라서 2023년에 정부가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다 라고 발표했을 때 이는 공허한 선언이 아니었다. 이미 밑바탕이 다져져 있었고 실제 시험이 진행 중이었으며 기술적 자신감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대중은 이를 잘 알지 못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 흐름 위에서 하나가 다시금 1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엔진 개발 여정은 5,500파운드급에서 출발했지만 진정한 승부처는 15,000파운드급 엔진이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되어야만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KF-21은 중형급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초음속 기동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요구받는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 15,000파운드급 이상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 수치를 목표로 삼은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현실적인 작전 요구와 맞물려 있었다. 15,000파운드급 엔진의 가장 큰 관문은 바로 연소실과 터빈이 견뎌야 할 온도였다. 항공 엔진에서 핵심 지표로 꼽히는 것이 바로 TIT, 즉 터빈 입구 온도다. 예를 들어 F404 엔진의 TIT는 약 1350도였다. 이는 이미 한국 연구진이 5,500파운드급 엔진에서 구현에 성공한 수치다. 그런데 15,000파운드급 엔진의 TIT는 1,500도에 달한다. 단순히 150도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엔진 세계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혁신을 가른다. 1,500도를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소재와 구조를 확보해야만 비로소 성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니켈 초합금이다. 이 소재는 기존 강철이나 알루미늄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고열을 견뎌낸다. 그러나 단순히 버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극한의 온도에서도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밀 가공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속 회전하는 터빈 블레이드가 순간적으로 파손되며 전체 엔진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 한국 연구진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이상 소재 기술에 매달렸고 결국 1,500도 이상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15,000파운드급 엔진은 단순히 추진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KF-21은 미국의 F414 엔진에 의존해야 했다. 이는 기술 이전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입 통제라는 정치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다면 KF-21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 이상 해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전투기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단순히 기술 자립을 넘어 방산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 또한 15,000파운드급은 곧바로 18,000파운드급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TIT 1,500도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면 다음 단계인 1,600도로의 도전이 가능해진다. 이 구간은 이미 GE의 F414A 같은 개념 설계에서 언급되었지만 아직 실존하는 엔진은 없다. 따라서 한국이 이 벽을 돌파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중 하나를 확보하는 셈이 된다. 결국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단순히 현재 KF-21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 엔진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관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15,000파운드급 엔진은 단순한 수치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적 도약, 자주국방의 실현, 그리고 글로벌 방산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동시에 상징하는 숫자였다. 이제 하나가 왜 18,000파운드급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선언했는지 그 배경이 명확해진다. 15,000은 현재를 위한 최소 기준이라면 18,000은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공식 목표로 내세운 직후 한화는 과감하게 1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 계획을 선언했다.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다. 15,000파운드도 아직 시험 단계인데 왜 벌써 18,000파운드를 말하는가?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한 과장이 아닌 전략적 배경이 숨어 있었다. 하나는 방산산업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다. 그들이 허황된 약속을 내놓는다면 신뢰는 곧바로 무너진다. 그렇기에 18,000파운드라는 수치는
현실적 검토와 기술적 자신감이 결합된 결과였다. 우선 18,000파운드급 엔진의 핵심은 TIT, 즉 터빈 입구 온도 1600도 이상의 영역이다. 이는 기존 15,000파운드급 엔진의 1500도를 뛰어넘는 수치다. 단순히 100도 차이라고 하지만 이 단계는 사실상 전 세계 항공 엔진 기술의 최전선이다. 미국 GE가 설계한 F414이 엔진 역시 이 1600도 구간을 목표로 했으나 다시 말해 현재 실존하는 엔진 가운데 이 수준에 도달한 사례는 없다. 그렇기에 한화의 도전은 단순히 국내 경쟁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드러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화가 이미 핵심 부품과 소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터빈 블레이드에 사용되는 니켈 초합금은 1600도를 버틸 수 있는 설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정밀주조와 가공 기술 또한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과거에는 GE나 롤스로이스 같은 해외 기업의 전유물이던 분야가 이제는 한국의 연구실과 공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가 있었기에 한화는 18,000파운드급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었다. 18,000파운드급 엔진의 또 다른 의미는 KF-21의 성능 향상이다. 15,000파운드급 엔진으로도 기본적인 작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만약 18,000파운드급이 적용된다면 기체의 상승률, 무장 탑재 능력, 장거리 작전 능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을 넘어 KF-21의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국산 18,000파운드 엔진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면 경쟁 기종인 F-16V나 그리펜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18,000파운드급 엔진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 추종자가 아니라 기술 개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은 늘 뒤따라가는 입장이었다. 미국이 F-100, F-110, F-135 같은 엔진을 만들면 우리는 그 부품을 수입해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수준의 엔진을 한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위상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화의 18,000파운드급 엔진 선언은 허세가 아닌 도전이었다. 그것은 세계적인 기술 장벽을 정면으로 뚫겠다는 선언이자 한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 순간부터 한국의 엔진 개발사는 단순한 자급자족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18,000파운드급 엔진 선언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한화와 정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바로 2028년부터 2035년까지 3만에서 4만 파운드급 대형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단계는 단순히 전투기용 엔진을 넘어 수송기와 대형 항공기까지 자체 엔진으로 운용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전투기 엔진 자립을 넘어 항공우주 전력의 전 범위를 아우르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3만 파운드급 이상의 엔진은 차원이 다르다. 이는 KF-21 같은 중형 전투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전략수송기 혹은 차세대 정찰기, 공중급유기 등 대형 플랫폼을 움직이는 심장이 된다. 미국의 C-17이나 러시아의 일류신 수송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다. 이런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출력 터보팬 엔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이 2단계까지 도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항공우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기술의 연속성이다. 5,500파운드급에서 11,000, 15,000, 18,000으로 이어지는 발전 단계가 곧 3만에서 4만으로 연결된다. 즉 작은 성공들이 모여 결국 대형 엔진이라는 거대한 성취로 나아가는 구조다. 한국은 이미 작은 엔진에서 소재와 터빈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넓혀가고 있다. 이 전략은 무리한 도약을 피하면서도 꾸준히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었다. 또한 이 계획은 단순한 기술 로드맵을 넘어 국가 전략과 직결된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송기를 제작해 운용할 수 있다면 해외 파병, 재난구호, 국제평화유지 활동에서 훨씬 자율적이고 지금까지 한국은 전략수송 능력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2035년 이후 한국형 대형 엔진과 수송기가 현실화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군사적 균형이 형성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출 시장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중견 국가들 가운데서는 대형 수송기나 공중급유기를 자체 보유하고 싶어도 미국이나 러시아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이 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합리적인 가격과 기술 자립을 원하는 국가들의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KF-21 2보급형 스텔스 전투기로 각광받듯 한국형 수송기 역시 새로운 틈새 시장을 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3만에서 4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 계획은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에서 앞서가는 나라로 전환하려는 야심을 집약한 프로젝트였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조차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이제는 15,000을 넘어 18,000, 더 나아가 4만을 바라보는 단계에 서 있다. 이 여정은 곧 한국 항공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세계 항공우주 무대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거대한 변곡점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과 성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제트 엔진 개발사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 미래 전략이 맞물린 거대한 이야기다. 2013년 소형 5,500파운드급 엔진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15,000파운드급, 나아가 18,000파운드급 엔진에 도전하는 위치까지 올라섰다. 이제는 더 나아가 3만에서 4만 파운드급 대형 엔진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현실로 바꾸어온 과정이었다. 한국이 엔진 자립을 선언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소재 기술이 부족하다. 노하우가 없다. 수십 년 쌓인 미국과 유럽의 경험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은 특유의 집요함과 단계적 전략으로 그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려왔다. 작은 시험 엔진의 성공이 큰 엔진으로 이어졌고 소재 개발의 성과가 터빈 기술의 혁신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누구도 가지 않은 18,000파운드급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한국 은무리한 도약이 아닌 점진적 도약을 선택했다. 작은 성공을 확실히 만든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실패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꾸준히 자신감을 쌓아올리는 지혜로운 접근이었다. 덕분에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국산 전투기 엔진이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나가 선언한 1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한국의 기술적 자존심을 넘어 국제적 파급력을 가진다. KF-21 전투기가 국산 엔진으로 날아오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성취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많은 중견국들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어도 결국 엔진 문제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한국이 이 장벽을 돌파한다면 그 자체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길을 개척하면 다른 국가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즉, 한국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3만에서 4만 파운드급 엔진 계획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이전투기 강국을 넘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다. 대형 엔진은 곧 수송기, 공중금유기, 정찰기, 심지어는 민항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이 엔진을 현실화한다면 군사와 민간을 아우르는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방 자립을 넘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기술 경쟁력까지 바꾸는 파급력을 지닌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는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도 집요하게 도전하면 결국 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제트 엔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 장벽으로 불린다. 그러나 한국은 의심과 비난을 뚫고 이 길을 걸어왔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더 이상 한국은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KF-21이 국산 엔진으로 하늘을 가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장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4만 파운드급 엔진이 수송기를 밀어 올리는 날, 한국은 진정한 항공우주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불가능은 없다. 한국은